차기 정부에서 대출을 푼다고 합니다. 특히 LTV에 이어서 DSR까지 건든다고 하고 있죠. DSR 5억까지 푼다. 이거 지금쯤 돼서 이 기사를 더 이상 쓰는 언론이 없어요. 5억까지 푼다는 기사를 한 3개, 4개 정도의 언론에서 내고 나서 이런 의견이 정말 있었으면은 지금도 계속 의견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정말 인수위에서 검토를 했나? 아니면 몇 개의 언론에만 살짝 흘린 건가? 아니면 그냥 떠도는 뜬소문을 가지고 인수위에서 한 것처럼 기레기가 받아 쓴 건가? 요런 의심이 조금 들긴 하죠. 하지만 DSR이 5억이다 이 이야기는 없더라도 DSR을 완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DSR을 완화해준다. 대출 풀리니까 이제 집을 사라. 대출길이 열렸다. 그리고 은행권에서도 대출을 열심히 풀어준대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전세 대출까지 문턱을 다 낮췄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낮춰졌느냐? 대출 한도가 규제 시행 이전으로 돌아갔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마이너스 통장, 그 다음에 전세 대출은 대출 한도를 제한했죠.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으로 제한을 했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상향분이죠. 그래서 전세 대출을 풀로 받고 있던 사람들은 솔직히 한도 제한에 상관은 없었죠. 예를 들어 전세를 1억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이 1억 2천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기존에 풀로 8천만 원 받았던 사람들은 여기서 80% 하면 얼마예요? 9,600만 원이죠. 그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때 대출 안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때 상향분 2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적은 사람한테 좀 불리하게 들어갔었죠. 이런 것들 왜 시행이 됐어요? 분명히 바젤3가 도입이 됐고 2020년부터 DSR은 21년에 도입되고 이렇게 좀 나눠서 도입이 된 거죠. 뭐 2018년부터 도입된 것도 있고 작년에 대출 한도를 6%대로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 2, 3분기에 은행이 너무 많이 빌려줬다. 그러니까 4분기에 제한을 한 거죠. 그때 막았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전세 대출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은행도 위험성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왜 이거 대출 다 문턱 낮추고 있어요? 올해 증가폭은 4%대 이야기를 했는데 가계 대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니까죠. 만약에 대출 풀어줘서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싶으면 다시 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지금은 가계대출이 줄고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거지, 늘어나면은 이 은행에 풀어주는 게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은행에서 풀어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욕심은 과합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풀어줘라. 연봉 이내 제한. DSR도 완화해줘라. 아주 그냥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인이든 한국은행이든 지금은 대출을 줄일 생각을 해야 돼요. 가계부채가 줄었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이 줄여야 돼요. 한 3달 정도 줄었죠. 자, 근데 가계대출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죠. 24일 기준인데 요 사이에 1조 1천이 더 줄지는 않았을 테고 줄고는 있는데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요 우리나라의 굉장한 트리거입니다. IMF에서도 뭐라 그래요? LTV DSR 완화할 때가 아니라 강화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담대 규제 강화,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비율 적용 등 정부의 거시 건전성 조치에 대해서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 더욱 강화해야 돼요? 사실 저거는 언제 나온 거냐? 회의는 1월에 된 거고 발표가 이제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다. IMF에서 경고한 것 중에서 집값 거품, 가계부채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를 만들어낸 트리거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줄고 있는 건 지금 굉장히 환영해야 될 상황인데 뭐라 그래요? 언론들 태도 보면 가계대출 감소, 이게 뭔가 큰일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 그랬던 적이 없으니까. 가계대출이 감소했던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올해 그게 시작이 되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9년부터 위험을 경고했어요. 세계적인 축소 시장이었다. 그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터졌어요. 일시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뒤에 그만큼 더 가혹하게 조일 것이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유동성 많이 풀었어요. 지금 사는 게 고점이라고 그랬죠. 지금이 가장 유동성 많이 풀릴 때니까. 이후에 그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축소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다 말한 대로 가고 있죠. 연준에서 금리를 10에서 11에 올린대요. 이랬던 적이 있었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한번 그랬었죠. 그때는 채권 금리라도 낮았기 때문에 중거들이 미국 국채 짱짱맨 하면서 엄청 사들였죠.
아니면 미국을 경제적으로 테러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짱짱맨 하면서 사들이면서 기준금리 계속 올리는데 금리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많이 올린 거고 지금은 어때요? 채권금리도 쭉쭉 올라가고 있죠. LTV 그 다음에 DSR 강화해라. 그런데 언론에서는 제목을 뭘로 지어요? 세제 효과 재검토하고 민간주택 공급 늘려라. 그래서 민간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서는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해가지고 뭐 전세 제도라든가 선분양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깊게 들어가진 않죠.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들 공급 더하고 공급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생기니까 공급 더해라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제 효과 재검토.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세금 다 풀어라 이거 아니에요. 언론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DSR, LTV를 제외하고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IMF도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 해석해 보면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원본을 해석해 봤어요. 결과 보고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전문이 안 나와 있고 요약본만 나와 있다. 그래서 전문을 봤더니 뭐라 그래요? 주택 공급 조치와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민간도 추가해라 이 이야기고 높은 재산세의 결합은 중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당국 분석이랑 직원 분석이란 말이 나오는데 직원 분석이라는 건 IMF에서 분석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주택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고 재산세를 인상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즉 세제 재검토에서 물론 취득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양도세는 매물을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재산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강화해야 매물이 나온다. 이게 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게 다 잘못됐다가 아니고 강화할 것도 있고 완화할 것도 있다. 그런데 세제 재검토란 말을 써가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IMF에서도 문재인 정부 잘못됐대. 그러니까 규제 다 풀어야 돼.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 규제 정책 다 폐지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공급 촉진책도 내고 양도세 같은 경우 왜냐면 IMF에서 보기엔 양도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양도세의 특징은 전세 제도라는 특별한 제도 때문에 금리로 집값을 다스리기에는 조금 더 외국보다는 늦게 반응이 나오죠. 전세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집주인한테 영향이 가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면 즉각 반응이죠. 거기는 다 월세니까. 그리고 남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거품이 붙기 되게 좋아서 세금을 많이 때려서 잡아야 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로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우리나라의 세부적인 건 모르더라도 재산세는 강화하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규제 계속 풀고 있죠. 은행권에서 대출 문턱 낮추기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대출은 왜 줄어들까요? 풀어봐봐. 얼마나 풀리나. 잘해야 MB 때만큼 풀고 나서 잠깐 반등은 하되 오래가진 못한다고 그랬죠. 양도세랑 대출 풀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수요를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MB 때는요 금리도 낮췄어요. 양도세 풀어주고 대출도 풀어줬어요. 그런데 이미 여력은 한계였고 하락 분위기 잡히니까 심리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막으려고 신고가 한두 건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보도하죠. 그러면서 심리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집값 장난질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사기꾼들은 많이 늘었죠. 아주 피해가는 법들은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가지고 신고가 찍고서 자전거래 한두 번 해요. 특히 PD수첩에 나왔듯이 그 모 강남의 단지에서 16억 5천대의 매물들을 싹 다 걷어들이고 20억대로 싹 다 내놔서 강남에서 최고 평당가를 기록하는 단지를 만들어낸 사기가 성공한 만큼 장난질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사기가 판을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여력이 늘어나고 있었음에도 안 되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여력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락 분위기가 MB 때보다 더 안 좋다 지금.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요금을 예금으로도 안 간대요? 그러면은 시중 부동자금이 쌓이지 않고 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금을 예금이란 뭐냐? 그냥 갈 곳 잃은 자금이죠. 아무 때나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요금을 예금은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시기에 쌓인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막 요금을 예금 같은 거 쌓였을 때 뭐라 그래요? 요금을 예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집값을 다시 올려줄 거야.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주가를 다시 올려줄 거야.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코인을 다시 띄워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왜 요금을 예금이 쌓였느냐? 부동산에 투자하자니 세금이 너무 세. 그리고 수익률이 너무 낮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세금 떼는 건 둘째치고 원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황금성이 너무 떨어져. 굉장한 위험 자산이죠. 코인 마찬가지죠. 코인이야 편승할 때 심리를 막 올려가지고 자금들 몰렸지만 지금 어때요?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들어가기에는 금리도 곧 인상할 것 같고 시중금리는 20년 8월부터 계속 올랐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냥 예적금으로 넣자니 바로 빼서 쓰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디서 쓸까 하고 고민만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딘가에 투자처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 바로 예금, 적금, 외환예금이죠. 달러 사고 있고 예적금 늘리고 있다. 특히 예적금에서 제가 상품 소개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뭐 인터넷 뱅킹 같은 데서 하루마다 이자 준다. 지금 가뜩이나 금리 낮아가지고 수익 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데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CMA 통장이나 여러 가지 그 하루마다 이자 주는 상품은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이게 손 씻고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는데 뭐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은행에 비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예금이나 적금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 예금, 적금으로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역시 금리 인상이죠. 예적금 금리도 지금 예대 금리 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계속 부추기고 산다 하면서 집값 전망만 올라갔어요. 129까지 올라갔어요. 3월에 97까지 떨어졌다가 뭐예요? 윤석열 차기 대통령 당선. 자, 규제 완화가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고 심리를 부추긴다는 거 다 나와 있죠. 계속 이런 식으로 부추겨서 심리만 부추긴 거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래서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으니까 대출길 열렸어요. 그러면 집 사야 돼요? 심리가 살아나고 앞으로 집값 계속 올라갈 거야 이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고 집값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그런데도 대출 받아서 집 사요? 대출길 열렸다고 좋아할 때 아니에요. 그 길을 밟는 순간이 지옥길이라. 대출길 열린 게 아니라 지옥길 열린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